네, 아파트 비율이 전체 주택의 6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선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환경부에 접수된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이 2만 7천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국토부의 추가 대책,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진 케이스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 그러니까 거의 1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사회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층간소음의 그 문제, 우리나라에서 문제화되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20년 정도가 되고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층간소음에 한 1년 이상 그 민원으로 위층의 어떤 소음으로 시달리신 분들이 뭐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집이 지옥처럼 느껴진다라는 어떤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위층 사람을 보기만 해도 살인의 충동이라든가 폭행의 충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어떤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폭행이라든가 살인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층간소음의 핵심 원인 중 하나, 그러니까 구조적인 원인이 우리나라 아파트가 대부분 이 벽식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점인데요. 벽식 구조가 소음에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98% 이상의 어떤 공동주택이 벽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10층에서 그 큰 해머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로 충격을 줬을 때 심할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 위층 5개 층까지 전달이 되고, 예. 적어도 3개 층까지 전달되는 것이 이 어떤 벽식 구조의 어떤 취약한 부분이다. 그러나 소음에 취약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인데,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왜 확대가 되었었냐면은 빨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부분 자체도 시공비 자체도 좀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진 어떤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나 소음 부분에서는, 층간소음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이제 벽식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방금 이제 몇 층을 걸쳐서 그 소음이 전달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나 빌라 이런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면 위층을 좀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위층뿐만 아니라 아래층, 옆집, 뭐 대각선으로 소음이 전달이 된다면서요? 예, 이것도 역시 이제 벽식 구조의 이제 한계점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그 피해자분들이 느끼실 때 내가 듣고 있는 소음은 분명하게 위층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위층은 사람이 없을 때 발생된 소음이랐다, 이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위층 분들은 내가 낸 게 아닌데 왜 이러냐라는 형태로 서로 이런 어떤 오해로 번지면서 더 크게 어떤 예. 불화가 생기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양천구에도 이런 경우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8층분이 위층에서 애들이 뛴다고 해서 위층분을 어떤 굉장히 어떤 민원을 놓고 항의를 하고 했는데, 위층분은 자기 아이들이 최대한 몇 달을 깔아서 조심을 하고 했는데 유산까지 한번 당했습니다. 너무 심한 항의로. 예.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8층분이 민원을 넣은 것은 9층이 아니라 10층이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오해 소지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느껴지시면은 우리가 발생되는 어떤 진동이라든 소음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벽에 손을 대었을 때 벽 부분이 진동과 소음이, 벽에 손을 대면 진동이 느껴지니까요. 진동과 귀로 소음까지 들리게 되면은 거의 위층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진동은 느껴지질 않고 소음만 느껴진다면은 대각선층이라든가 통상적으로 위층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을 좀 의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발생한 소음인지 좀 알아내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 아무래도 층간 소음을 겪다가 좀 심한 경우에는 윗집에 직접 올라가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즘에 워낙 뭐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예, 경우도 많다 예. 보니까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뭐 아파트 경비실에 민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좀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식으로 중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그 피해를 이제 그 중재를 하기 위한 어떤 그 기관들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뭐 단체들도 꽤 있는 존재합니다. 뭐 예. 중앙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민간 단체도 이런 어떤 중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때 경찰 쪽에서도 이런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이 단체든 어떤 기관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명확하게 역할 분담이 잘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혼재돼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경찰분들이 가셨을 때 과연 어느 기준을 통해 가지고 중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이제 현장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실 때는 그러면 어떠한 형태가 가장 이제 효과적이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복 소음으로 또 굉장히 어떤 상호간에 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예. 이 보복 소음이다라고 느껴지실 때는 경찰에 좀 신고하셔서 그 부분 자체를 이제 경범죄 처벌이든 또 다른 형태로서 이제 처벌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신고를 하면은 요즘 이제 경찰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112에 신고를 하셔서 출동을 해서 자기의 명확한 어느 시간대 어떤 소음으로 굉장히 좀 시달린다라든가 이런 어떤 기록지를 통해 가지고 같이 좀 접근을 하는 어떤 방법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특히 보복 소음에 활용하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층간 소음 중재를 위한 이웃사회 센터, 이제 최근 3년 동안 2만 7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개별 사례가 접수가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해결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고 한 10년 넘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한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부분은 이제 민원 접수, 전화로 민원 접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하면은 현장을 이제 방문을 해서 중재를 하고, 거기서 더 필요하면은 이제 소음 측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총 이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에 따라서 좀 다양하지만은 초창기 민원이면은 이제 이 현장을 방문하겠다 이런 어떤 하기 전에 전화 상담으로도 해결되는 경우들도 조금 있습니다. 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않지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사회 센터에서 통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큰 틀에서 움직이는 형태를 보면은 해결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3에서 한 40% 정도의 어떤 효과를 보고 있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회 범죄로 이루어지고 있는 또 폭행이라든가 살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현장 방문한 곳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 살인과 폭행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해결보다는 이제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점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 그렇다면 도대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 그냥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바닥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바닥과 바닥 사이에 뭐 특수 재료를 쓴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바닥 두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낸 것이 2004년, 2005년, 한 20년 전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냈었는데, 통상적으로 180mm에서 210mm 이상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기준 슬라브 두께를 강화해서 가자라는 형태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냐면은, 예. 우리가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소음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인데,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뭔가 줄인다는 부분에서. 그렇다 보니까 현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슬라브 두께를 강화하는 부분들인데, 이 슬라브 두께를 지금 현재 180mm, 210mm, 이제 오늘 발표한 대로 뭐 250mm까지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이유에서 나오는 거다. 현재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뭐 현재도 기준 미달 시 보안 시공 원칙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뭐 강제력이 없고 보안 시공에 뭐 이것도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반드시 보안 시공을 해야 하고, 보안 시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제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정부의 오늘 대책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가 좀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굉장히 준공 승인을 불허하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하죠. 예. 굉장히 어떤 강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공회사나 정부나 어떤 기술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할 것 같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이 층간소음의 대책에 대해서 한 걸음씩 좀 더 소비자 쪽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좀 아쉬운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좀 한번 본다면은 우리가 이 기준 중량 충격음, 경량 충격음에 해당되는 이 기준이 49데시벨입니다. 49데시벨이라는 것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면은 60에서 65데시벨 A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49데시벨이 우리가 세계 보건기구에서 사람이 수면을 취하는 어떤 기준으로는 30에서 35데시벨 A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면을 취하는 기준과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공상의 기준 차이가 너무 크게 차이가 10몇 데시벨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만큼 갭차가 크다 보니까 이 지을 때는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좀 허술하게 짓게 되는 것이고 짓고 난 다음에 여전히 소음이 들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보니까 이 49데시벨이라는 부분은 향후에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간의 기준으로는 조금 층간 소음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의 층간 소음 측정 방식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위아래층의 소음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위아래층뿐만 아니라 아래층, 뭐 대각선 옆집에서도 소음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더 실제 같은 상황에서 측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층간 소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지금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이게 결국에는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서 분양가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말씀하신 이 측정 방법에 대한 부분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1분 동안 측정을 해서 또는 예. 최고 소음들을 가지고 이제 이걸 평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가 해마다 민원이 70% 이상씩 걸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아이가 뛰고 걷는 어떤 부분에서 1분 동안 지속적으로 뛰는 애들이 잘 없습니다. 한 10초 정도 뛰고 멈췄다가 또 잠깐 뛰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을 내보면은 굉장히 낮아져 버린다는 거죠. 대부분 기준치를 하회한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기준을 만족하다 보니까 당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형태로 지금까지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고 향후에도 예. 이제 펼쳐질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현실을 좀 더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 기준 강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분양가가 상승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인데 예. 그러면 과연 이 분양가를 상승을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은 어떠냐가 더 중요하겠죠. 시공회사가 분양가를 올렸을 때 과연 이걸 받아들이느냐는 측면인데 예. 그럼 우리가 과거를 좀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2004년, 2005년도에 처음 이 기준안이 우리가 등장을 했을 때 시공회사 쪽에서는 이 기준안을 강화하면은 20년 전에도 500만 원 정도가 올라간다 가구당 이렇게 이제 해서 굉장히 본인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시공회사 자체들이. 그런데 예. 환경부에서 급하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51% 정도가 쾌적한 환경이면은 괜찮다라는 응답이 있어서 진행을 했었고 2014년도에 한번 개정이 될 때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었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한번 개정이 되었을 때도 분양가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강화되었을 때 한 2천만 원 이상이 상승이 되는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60% 이상이 지금은 더 올라가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쾌적한 환경이면.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는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지원 등도 발표가 됐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대책으로 인해서 아파트, 공공주택에서의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시공회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정부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생각만큼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다.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 단계의 기준과
실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안락하게 느끼는 쾌적의 기준이 너무 격차가 크다. 그 예. 간격차가 거의 10, 20씩 차이 나다 보니까 아무리 이 상황에서 잘 지어본들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조금 약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 기존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음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들 자체는 지금 그 국토부에서 한 1년 동안 진행을 했을 때도 그 효과가 좀 미미하게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소비자 실정에 맞게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 예를 들면은 맷들을 시공하는 부분을 지원한다라고 부분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맷들하는 부분 자체를 아파트마다 거의 대부분 민원 때문에 대부분 하나씩은 얇든 두껍든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차라리 지원도 좋지만은 어떠한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형태가 좀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매트 자체를 거실이나 안방에 까는 것보다는 현관에서 안방으로 가는 통로라든가 부엌 쪽에 까는 이런 어떤 방법들을 좀 더 예.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층간소음 대책에 더해서 추가적인 보완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